네, 그러면 계속해서 또 어떤 이유들로 우리 뭐라 그럴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더 못 푸는지 그 이유들을 더 남은 이유들을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그 사태로 위기가 터지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발빠르게 하는 게 그 경기부양책, 즉 재정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서는 사실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준은 사실은 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풀기 때문에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상위 계층한테만 덕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가 나설 수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미국의 통화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연준에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통화 정책으로 푼 돈의 5배 이상을 미국 정부가 재정으로 풀어요. 네. 그리고 연준은 여태까지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재무부는 실물 경제가 있는 메인 스트리트로 돈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저소득층 개인들한테 직접 돈을 싸주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선별해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연준은 금융권을 통해서 두리뭉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에 미국 정부는 선별을 해서 점적 관수식 통화 공급을 하거든요. 그거는 타겟을, 목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타겟별로 얼마의 돈을 어떻게 쓰이는데 지원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3조 4천억 달러를 집행했는데 그중 절반이 저소득층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게 기업 대출에 지원한 금액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양적 완화가 또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가 그간 자산 가격의 버블을 키웠다라고 이제는 그 연준과 금융계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가 들이닥쳐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면은 저렇게 사실은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인다거나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논리상 맞지 않는데. 예, 비상식적인 일이죠. 예. 어려우면 어려워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는 그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이제는 습관처럼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돈의 힘으로. 네. 그다음에 어려우면은 지금도 계속 연준을 바라보면서 왜 돈 안 풀지? 그다음에 자꾸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이러한 그 타성을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식시킨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는 그 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연초까지만 해도 잔잔했던 주택 가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미국인 거죠? 예, 저게 미국의 주택자산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러한 그 양적 완화 그 사태 속에 우리가 묻혔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그 월스트리트의 그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과정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은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을 적에 그 후에 대공황 와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양반은 취임하자마자 이튿날 미국 전역의 은행을 문을 다 닫게 하고 다 감사관들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살릴 은행과 죽일 은행을 구별하고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을 죄 모아서 배드뱅크를 만든 다음에 부실을 신속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통해 미국 사회는 특히 금융계에서 신뢰가 금방 회복이 됐어요. 네. 저런 파격적인 조치로. 사실은 버냉키가 대공황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리가 터졌을 적에 버냉키도 이렇게 하려고 미국 재무부 장관과 함께 의회에다가 배드뱅크 만들어서 부실 처리를 할 테니까 8천억 달러만 달라라고 사실은 돈을 타냅니다.
그런데 막상 8천억 달러를 받아서 월스트리트의 부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월가의 원로들이 최 버티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휴지값으로 처리되니까는 미정부에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부실 채권 못 내놓겠다 해서 결국은 재무부가 저걸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번행키가 헬리콥터 번행키라고 불린 이유가 저게 집중적으로 부실을 해소하려고 마련한 돈을 결국 저걸 못하니까 마치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무작위로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한 겁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두 번째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부실 채권을 못하더라도 당신들이 지금 당장 자금이 없지 않느냐. 일단 주식을 내놔라. 그러면 그만큼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주식은 절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태가 가라앉으면 다시 교환해 주겠다. 라고 했을 적에 처음에는 응하는 듯 하다가 결국 이것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가 국유화될까봐 은행이. 그래서 미국 정부는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은행의 장부 가격에 모든 채권이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돼 있는데 이 채권의 시가평가제를 실시하자. 도대체 지금 얼마나 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사태를 파악을 해야 이거를 대책을 강구할 거 아니냐라고 했을 적에 이마저도 월가가 거부해요. 그러니까는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채권의 시가평가제는 할 만한데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부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실이 그만큼 컸으니까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때 부실을 해결하지 못한 원죄를 미국 정부나 연준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실 채권을 발행한 한계 기업들이 이게 죄 살아나서 이게 좀비 기업들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런 위기가 닥쳤을 적에 저런 걸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고 가야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새싹들이 돋아나는데 저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정확하게 조준을 했으면 적은 돈으로 부실을 해결했을 텐데 이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의 홍수로서 막으면서 문제를 완화시켜서 즉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가 3번이나 나오면서 그 문제를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부실을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많은 돈이 풀리면서 이게 상위 10%의 그 상위 계층한테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나 부유 편등이 더 커져서 빈부격차가 더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이제 양극화됐는데 이 문제를 제공한 게 그 양적 완화가 이제 가장 큰 그 빈부격차의 이제 저게 주역인 거죠. 네. 이 사실은 연준이 잘 알고 있어요. 제롬 파월이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그 IMF 때하고 참 비교가 되는데 우리 IMF 때는 그 IMF가 와가지고 엄청난 긴축 정책을 써서 우리 모든 거 다 드러내게 하고 막 팔아 제끼게 하고 엄청난 자산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아픈 환부를 그때 좀 도려냈던 거고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압박을 했는데 막상 자기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있는 자의 횡포 아니었나요, 이건? 그렇죠. 그 당시 우리나라 IMF를 총괄했던 게 그 당시 재무부의 가이트너 차관보거든요. 네. 가이트너 차관보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이 양반이 글로벌 금융 원래 차관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를 합니다. 네.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사실은 뉴욕 그 연준이 가장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연준의 돈으로 월스트리트에 돈을 뿌립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살려내.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 들어왔을 때 다시 재무부 장관으로 그 픽업돼요. 그러니까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재무부 출신이었다가 연준에 갔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사모펀드 회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재무부는 월스트리트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그렇게 교류가 돼서는 안 될 집단인데 유대인 금융인들은 이 세 군데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이에요. 재무부, 연준, 월스트리트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미국 신문이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조차 그들의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준이나 재무부로서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더 이상 그런 우호를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는 거고,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연준이 6월 5일 이후에 연준의 대차 대표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그 얘기는 거의 돈을 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연준이 공약했던 월 1200달러어치의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사주겠다는 건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변화가 없다는 거는 저 사들인 것만큼을 다른 곳에서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을 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연준이 직접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그 상업은행들의 모든 규제 사항을 풀어주면서 니네들이 지금 연준에 예치한 초과주분이 많으니까 이걸로 국채나 모기증권을 좀 사라라고 그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준비금 요건도 0%로 내려주고 그 상업은행이 위험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규제도 완화해줬고 했을 적에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업은행이 연준에 예치한 초과지금 준비금이 한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게 6월달 이후로 한 2달 동안은 저 돈이 시중으로 나와서 그 국채나 다른 채권들을 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국채조차도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징조를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이거 위험자산이네? 여기 발 빼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국채를 매각하면서 저 초과준비금을 이렇게 다시 늘리고 있는 그러한 지금 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대형 은행들조차도 지금은 연준 말을 듣지 않아요. 즉, 이 사람들은 이윤에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채를 사서 그게 이익을 내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국채를 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연준의 뜻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확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부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채 발행 물량을 지금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상반기에 한 3조 4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발행을 했고 그 중에 47%는 연준이 떠안았어요. 경매에서 그게 다 소진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서서 7월 달에 2,760억 달러의 국채를 풀었고 8월 달에는 금액이 더 올라가서 3,070억 달러, 지금 10월 달에는 3,200억 달러, 계속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한 국채를 한 5조 8천억 달러
전체적으로 이제 발행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난해 발행액의 5배 이상이에요. 지난해 한 1조 1천억 달러 발행한 거거든요. 네. 위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엄청난 많은 국채가 지금 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은 많고 수요는 부진하고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미국 국채를 전혀 안 사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큰 손인데 지금 자기 나라도 지금 코가 적자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줄 만한 지금 여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있는 날짜에는 어김없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0일, 뭐 8월 13일, 9월 10일, 10월 7일 저 날짜에 10년물 국채금리 경매일이거든요. 네. 그날만 되면은 금리가 일정 부분 치솟아 올라요. 그래서 0.5까지 갔던 게 지금 한 0.8 수준으로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준으로서는 계속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의 고민이 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연준이 사실은 개입을 해서 저 금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아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게 회사채나 그 모기지 금리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연준의 고민이고. 아,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국채가 하락하면서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리가 오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관돼 있는 다른 회사채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 그렇죠.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다른 것들의 인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그래프는 제가 예전에도 보여줬던 건데 상반기에 재무가 국채 발행을 한 3조 3,430억 달러를 했는데 이때 이 국채를 사준 게 그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 연기금들인데 이쪽이 1조 7,72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팔고 남은 것들은 연준이 다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금액이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을 연준이 떠안았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저렇게 과다하게 풀릴 적에 국채를 매입해주지 않으면 국채시장 자체가 붕괴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는 지난 40년간 계속 금리는 내려왔기 때문에 국채는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인데 이제는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힘들어진 거죠. 즉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펀드나 연기금 등에서 국채 물량을 지금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예,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채권 비중을 앞으로 계속 줄여갈 겁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고. 지금 채권 비중이 한 47% 되는데 저거를 앞으로는 40%, 2025년에는 35%까지 줄이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고 네. 이제 국채 비중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근데 저게 비단 이런 연구금이나 펀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 ETF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저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점점 국채 수요는 부진해지는 거죠. 국채 수요가 부진하다는 말은 어떤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즉 경매에서 국채 가격을 낮게 써서 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죠. 아, 수요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예. 아, 그러면 금리가 그냥 국채 그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조금 전에 또 얘기했던 회사채라든가 다른 쪽으로의 금리 인상을 전이시킬 수 있으니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예. 1단계네요, 저게. 예.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가 사실은 30년물 모기지하고 직접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물 모기지라는 건 30년 만기 상환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10년 주기로 그러한 상환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물 국채하고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고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오르면은 다른 채권 가격도 이제 같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채나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는 이미 국채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고 이제 다른 수익성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다른 수익성을 찾아 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중국 국채는 지금도 10년물이 뭐 한 3.2% 정도 되니까 네. 굳이 미국에서 그 수익률 낮은 그 미국 국채 시장에 있지 않고 0.7%. 저쪽으로 가서 뭐 저러한 그 금리를 많이 주는 국채를 살 뿐만 아니라 저거는 나중에 국채 가격 자체가 올라서 다른 수익성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옮기니까 지금 월 한 200억 달러 이상씩 중국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이 양적 완화로 돈을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미국의 M2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하고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이 M2가 한 23.7% 정도 증가했는데 앞으로 2조 2천억 달러의 만약 민주당 안이 통과돼서 그 국채가 발행돼서 나온다면은 연준이 그거를 인수하면서 그 유동성을 살포하게 되면은 이쪽으로도 M2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재확산 추세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인데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미 정고점을 돌파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네요. 예. 즉 이렇게 되면은 경제 봉쇄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게 심해지면 더블딥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업자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자산 시장을 위해서는 돈을 못 풀고 연준은 지금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실탄을 아끼고 있는 건데 즉 하나는 앞으로 재정용 국채가 정말 2조 2천억 달러씩 저게 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만약 저 국채가 시중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저 연준이 떠안으면서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 저런 비상시가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중금리가 너무 오르면은 연준은 개입을 해야 돼요. 지금 시중에서 8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월 사고 있고 모기증권도 400억 달러 사고 있음에도 지금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는 속도가 저렇게 가파라져서 뭐 10년물이 1%를 넘어간다거나 하면은 아마 연준이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네. 저 때는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사태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 시장을 위해서 그 양적 완화를 했던 거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예. 네.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막 아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실탄을 모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그만큼 또 뭐라 그럴까요?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 자체는 최악을 상정할 만큼 안 좋아지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일순간 뭐 경기 지표는 또 오르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그 MMT라는 그 현대화폐 통화이론인가요? 네. 예, 이 말이 나온 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메인 스트리트에다 돈을 직접 풀고 그러기 위한 자본을 국채를 발행하는 걸 통해서 조달하는데 그 국채를 연준이 매입을 해주고 이거 자체를 MMT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MMT가 이제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원래 MMT는 그 기축통화국은 그 통화 발행을 정부 주도로 아무리 많이 해서 갖다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준데, 지금 미국의 그 경기부양책에서 기본소득과 현대통화이론을 전격 채택했지만은 완전히 그러한 유형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 시발점이기 때문에 약간 그 요소를 가미한, 즉 통화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와서 이제는 그 저소득층의 기본소득을 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 보존과 창출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통화를 정부가 공급하고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현대통화 이론의 개념을 갖고 왔는데 그 현대통화 이론이 얘기했던 그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개념의 하나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면은 자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대 화폐 통화 이론 예. 그거에 그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자꾸 변해가겠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금융과 관련된 상황들은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현실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예. 짚어본 거고요. 예. 이것을 이제 어떻게 투자에 적용하실지는 이제 각자의 몫으로 예. 저희가 넘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데이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그게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하여튼 이러한 데이터를 각자 어떻게 그 활용하실지 한번 잘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대신 이제 연준이 우리가 그 교수님이 이제까지 지적하셨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지 이게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성패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예. 네, 하여튼 우리 홍익희 교수님하고 이렇게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을 짚어보다 보면은 자꾸 이 두뇌 그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오늘도 아주 맛있는 그 지식을 예, 섭취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까지 돈의 인문학 저자이신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